통일이란 말이 금기어였어. 통일보다는 네. 평화를 이야기하면 남북 간의 평화로운 관계가 깊어지면 네. 통일은 자연스럽게 온다. 안녕하세요. 평화통일창 진행을 맡은 이승원입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광복 80주년입니다. 80년. 여러분들 긴 시간일까요? 짧은 시간일까요? 80주년이라는 글자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80년 동안 어떤 성취를 해왔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는 어떤 시기를 관통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궁금한 점이 참 많습니다. 2025년 80주년을 맞아서 특별한 시간을 좀 마련해봤습니다. 특별한 시기에는 특별한 분이 필요하죠. 중앙대학교 김누리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독일 문학을 가르치는 김누리라고 합니다. 광복 80주년, 이게 또 세대마다 또 다를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떤 의미를 부여하시나요? 우리가 광복 몇 주년이다 하는 게 매번 네.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갖지만 특히 올해는 굉장히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얼마 전에 제가 쓴 칼럼에서 2025 체제라는 표현을 썼어요. 체제라는 표현을 쓰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떤 경우에 쓸까요? 글쎄요, 역사적인 어떤 전환기, 예를 들어 그렇죠. 뭐 87년 체제 뭐 이런 맞습니다. 경우. 예, 네. 우리가 87 체제 하면 네. 이제 군사 독재가 끝나고 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했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것보다도 더 커다란 그래요. 질적 변화가 네. 올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역사적으로 사실 우리가 조금 돌아보면 네. 굉장히 중요한 해예요. 2025년이 120년 전이면 그 해도 을사년이었겠죠.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1905년이죠. 네. 그 해에 어떤 일이 있었나요? 비극적인 일이 있었죠. 사실상 국권을 상실하는 이러한 일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일본의 사실상 식민 지배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40년 후에 45년에 우리가 해방이 되고 네. 그리고 나서 지금 80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 연도로 봐도 상당히 어떤 전환을 보여주는 연도인데요. 다시 말하면 네. 1945년 이후 지난 80년 동안 대한민국을 규정했던 네. 그러한 질서가 뭔가요? 일단 겉으로는 민주주의인 건 맞는데 그건 어쨌든 87년 이후에나 또 민주주의고요. 그렇죠. 전체를 관통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지난 80년 동안 네. 우리가 해방됐지만 네. 사실은 해방되자마자 분단됐죠. 그랬죠. 분단된 이유는 뭔가요? 미소 냉전 때문이죠. 그렇죠. 지난 80년 동안 네. 우리를 지배해왔던 결정적인 체제가 냉전 체제죠. 이 냉전 체제가 지난 80년 우리를 규정해 왔는데요. 그렇죠. 압박해왔네요. 압박해 왔죠. 네네. 우린 냉전 체제 하에서 굉장히 큰 고통을 지금 받아왔죠. 그 80년간의 냉전 체제가 저는 올해 끝날 거로 봅니다. 드디어 끝납니까? 이제 탈냉전 시대가 전 올해부터 시작되리라고 봐요. 이건 어마어마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올해 탈냉전 시대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을 텐데요. 예. 교수님 그렇게 판단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국제 정세의 변화입니다. 올해 10월경에 트럼프가 네. 평양에 갈 것 같고요. 그렇게 빨리 올까요? 10월 예, 얼마 안 저는 남았는데.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어요. 탈냉전 체제 개막의 신호탄이 네. 저는 올해 올라갈 거라고 보고요. 네. 아마도 내년에 네. 북미 간의 평화 협정이 체결될 거로 보이고요. 늦어도 내후년에는 북미 수교가 아마 이루어질 겁니다. 올해 네. 이런 냉전 체제 종식과 더불어서 네. 이제 비로소 네. 한국인들이 정상적인 삶을 시작하는 원년이 될 거라고 봐요. 네. 지금 한국 사회는 아주 독특한 거죠. 그것은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돌아보면 네. 이 문제가 갖는 핵심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네. 우리가 해방이 됐지만 바로 분단이 됐죠. 네. 분단이 된 이유는 뭔가요? 예, 그것은 국제 정치의 어떻게 보면 희생자이기도 그렇죠. 하죠. 네. 국제 정치의 희생양이 된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 연합국이었던 미소가 네. 이제 갈등 상태에 들어가고 네. 미소 냉전이 심화되면서 네. 한반도에서 미소가 대결하는 방식으로 네. 잘린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출발은 어디에 있나요? 결국은 미소 냉전 체제에서 이 모든 원인이 있었던 것이죠. 그
결정적인 희생양이 한반도고요. 네. 우리는 분단이라고 하는 너무나 큰 네. 아픔을 갖게 된 거죠. 네. 그런데 미소 냉전이 끝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소 냉전이 끝남으로써 어떻게 돼요? 미소 냉전으로 인해서 분단됐던 네. 나라가 통일된 거죠. 네. 그게 독일 통일이에요. 그렇습니다. 미소 냉전의 결과 생겨난 분단이 네. 미소 냉전의 종식과 함께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통일이 된 거죠. 그런데 한국만 그렇습니다. 미소 냉전이 네.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35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35년 지났는데도 냉전의 유산이 남아있는 거예요. 냉전의 유산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한반도예요. 네. 35년째 남아있어요. 이미 선진국 반열에 들어가서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 이 냉전이 네. 한국 사회를 아주 퇴행적인 네. 과거의 사회로 남겨둔 것이고요. 이제는 이러한 냉전이 완전히 끝나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가 저는 올해 열리라고 보는 거죠. 네. 그걸 2025 체제라고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네. 제발 그 이름이 영원하길 바랍니다. 그 예. 생각이 이런 겁니다. 말씀하신 어떤 퇴행성, 예. 후진성이 있고 그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목 잡는 걸로 하나의 어떤 장애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소위 이제 K 민주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군사력이나 경제력은 어떻게든 사람들이 노력하면 되긴 되는데 예. 이 민주주의 같은 어떤 가치 이런 거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그걸 또 해내고 있어요. 예. 이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K민주주의 이런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네, 네, 네. 자꾸 K를 붙이는 그러한 심리의 밑바닥에는 과연 자부심이 있을까요? 열등감이 있을까요? 열등감이죠. 예. 네. 우리는 지금 그런 열등감을 가질 이유가 없다고 보고요. 네. 지금 선진국 중에서도 가장 선진 강국이라고 부르는 나라, 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이 6개 나라, 우리를 뺀 6개 나라, 이 나라의 특징은 뭔가요? 일단 주로 유럽 쪽에 다 몰려있네요. 그렇죠. 네. 유럽의 국가이고 네. 전부 네. 제국주의의 과거를 가진 나라들이죠. 아, 그렇군요. 네, 6개 나라 전부가. 그러네요. 그래서 30, 50 클럽 중에서 한국만 유일하게 제국주의의 과거가 없는 나라예요. 그렇군요. 네. 네. 다른 모든 선진 강국은 네. 과거에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약탈하고 그때 축적한 재화를 바탕으로 오늘날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국주의 국가는커녕 제국주의의 먹이였죠. 그걸 이겨내고 오늘날 선진 강국 대열에 들어간 거예요. 우리처럼 도덕적 권위를 가진 나라 없어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권위라는 말씀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네, 거죠. 네, 이건 네. 외교의 세계에서도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K 안 붙여도 돼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대단한 민주주의예요. 네. 이런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냉전 구조 속에서도 이렇게 성장한 거는 음. 어쨌든 굉장히 평가받을 만하다. 놀라운 일. 그리고 도덕적 명분까지 있다. 그렇죠. 아, 네. 우린 놀라운 나라고요. 네. 도덕적 권위를 가진 거의 유일한 나라예요. 지금. 그래서 국제적으로 네. 발언을 해도 그렇죠. 외국에서 그걸 이제 listen to 들어주고. 예, 네. 맞습니다. 그럼 교수님, 그럼 본격적으로 2025년 체제에 대해서 네. 기대하시는 것 그리고 네. 예상하시는 것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죠. 예. 2018년도 싱가포르 회담에서 그래도 북미가 음.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서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고 그렇죠. 5개 조항으로 성명도 나왔고 음. 하지만 바로 한 해 뒤인 2019년 하노이에서 정말 엄청난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음. 참혹한 정상회담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입장벽이 더 높아진 것 같아요. 다시 북미 간의 만나기가. 왜냐하면 김정은은 60시간 기차 타고 베트남까지 갔는데 그렇게 참혹한 결과를 안고 돌아와야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노를 삼키면서 지금 푸틴한테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약간의 낙관론 혹은 거대한 낙관론을 예. 펴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고요. 네. 말하자면 1차 접촉이 있었던 거죠. 2017년, 18년 네. 이 사이에 있었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게 일반적으로는 실패라고 부르는 그러한 만남이었고요. 그러나 이 만남 과정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처음으로 북한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완전히 새롭게 인식하게 됐어요.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전략적 가치를 깨달은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2018년에 네. 그러한 전략적 가치를 깨닫게 되고요. 네.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에 CIA 국장이었고요. 나중에 국무장관이 되죠. 그렇죠. 폼페이오 회고록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와요. 어떤 거죠?
당시 김정은과 네. 나눴던 대화들을 보면 네.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내가 중국을 거쳐오면서 중국의 주요 인물들을 많이 만났는데 네. 미군이 철수하면 네. 김정은이 제일 좋아할 것이다. 네. 이런 말을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김정은이 탁자를 탁 치면서 중국 사람들 전부 거짓말장이에요. They are all liars. 네. 이렇게 네. 표현을 해요. 네. 그러면서 우리는 미군 철수 원하지 않습니다. 미군이 철수하면 그들은 그 중국인들은 우리를 티벳이나 신장 위구르로 취급할 겁니다. 네. They treat us like Tibet or 신장 위구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우리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미군이 필요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회고록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러면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네. 북한과 중국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고요. 2023년 1월에 미 의회 내 가장 중요한 위원회가 미중위원회 아닙니까? 네. 네. 거기서 보고서가 나와요. 네. 그 보고서의 제목이 China, North Korea 네. Strategic Lift예요. Lift. 분열을. 틈새. 틈새, 균열. 네. 네. 북한과 중국 사이에 전략적 균열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파고들어야 된다. 그런 네. 보고서인데 네. 여기서 어마어마한 보고서가 나옵니다. 사실은 이 네. 보고서에서. 중국과 북한이 얼마나 심각한 적대 관계에 있는지를 그 역사를 80년 동안 더듬고 있어요. 네. 저도 그걸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아, 증의 관계가 이렇게 큰지 몰라서요. 그 자료가 미중위원회에서 나왔는데 그렇죠. 북한과는 단 한마디도 섞지 않았던 바이든 정부 때 그 보고서가 나왔네요. 그 이전까지 네. 오바마나 바이든에 이르는 민주당 정부에서도 기본적으로 대북 정책의 핵심적인 것은 뭐였나요? 이른바 strategic patience, 네. 네. 전략적 인내라고 했죠. 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이러한 전략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최악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여는 네. 이러한 새로운 국면이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기회일 수 있는 거죠. 저는 네. 그것이 엄청난 변화를 네.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익 중심이죠. 이익 중심. 도널드 트럼프의 탈이념적 거래주의가 네. 이념적 비극으로 점철된 네. 한반도에서 평화를 가져온다면 그것은 이 전환 시대의 네. 최대의 역설일 것이다. 그게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시대의 성격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렇게 해서 한반도에 마침내 평화가 온다면 네. 이것은 어마어마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건 뭐겠어요? 이것을 통해서 2025의 전환점을 통해서 네. 한국 사회는 비로소 정상 사회로 전환하기 시작할 겁니다. 2025 체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고 그 네. 기대감도 상당히 말씀해 예, 주셨는데 결국은 이제 이 냉전 체제를 극복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새로 태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그렇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어쨌든 기본적으로 평화, 네. 더 나가면 평화 통일까지 가는 그렇죠. 그 길목에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사회적 대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갈등이 심하죠. 네. 실제로 한 3년 전에 영국의 네. 킹스 칼리지에서 네. 28개국 대상으로 28개국 대부분 다 OECD 국가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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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을 비교 연구한 네. 그러한 연구 보고서가 나와 있죠. 네. 한국은 28개국 중에서 갈등 수준 몇 등 했을까요? 12개 항목을 체크했는데요. 그 중에서 한국은 7개 항목에서 1등을 했습니다. 빈부 갈등 세계 1위고요. 이념 갈등 세계 1위고요. 정당 간의 갈등 세계 1위고요. 세대 갈등 세계 1위고요. 남녀 갈등 세계 1위고요. 종교 갈등도 세계 1위예요. 종교 갈등. 예, 요건 좀 의외죠. 그러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는 학력 간 갈등이에요. 심각하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갈등이 이렇게 심화되어 있는 상황, 이것 또한 그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분단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들,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모순의 근원에는 바로 냉전 체제가 만들어 놓은 네. 구조적으로 잘못된 구조가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저희 그 평화통일창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민주평통도 예.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예. 그리고 역할들도 많고 정말 다양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회적 대화를 해 나가야 되고 여러 가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해 나가야 되고 또 난관들도 여전히 많아 보이고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앞으로 계속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가야 되는데 앞으로 뭔가요? 이 민주평통에 좀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일종의 조언을 좀 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민주평통은 사실은 네. 지난 이 냉전 체제 속에서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죠. 네네. 평화, 통일 이 두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면서 특히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외국에 계신 민주평통 관련한 맞아요. 일을 하시는 분들이 와, 이분들이 진짜 애국자구나. 그분들의 그 열이라고 하는 것 상상을 초월합니다. 네. 그분들한테도 너무 저는 매번 그런 감사한 마음을 많이 느꼈고요. 네. 아, 나도 저분들처럼 저렇게 훌륭한 애국자가 돼야 되겠다. 열정을 이렇게, 가지고. 그 열정을 많이 배워서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통일이라고 하는 문제는 그 열정이 또 너무 과하면 오히려 일종의 역설적인 작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네. 통일이란 말이 금기어였어요. 무슨 말씀이시죠? 금기어였어요. 왜 금기어죠? 독일에서는 통일이란 말을 일체 안 썼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왜 그랬을까요? 오히려 얘기를 해서 그걸 더 이슈화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예, 아. 독일의 경우는 네. 통일 독일이 항상 유럽의 불행의 근원이었어요. 독일은 통일되어 있는 동안에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요. 또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 통일이란 말이 나오는 순간 유럽의 주변 국가들은 전부 불안해합니다. 긴장하죠. 네. 긴장하죠. 그래서 독일에서도 통일부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있긴 있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네. 내독성이라고 부르는 게 옳습니다. 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 독일 내부의 관계를 관장하는 부서 이런 의미예요. 독일 내부 관계를 네. 관장하는 부서지 네. 통일부가 아니에요. 말하자면 통일한 용어 자체를 금기시했어요. 왜냐하면 주변 국가들이 불안해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통일이 가능한 측면이 있습니다. 통일의 역설이에요. 서독이 동독에 비해서 3배 정도 네. 큰 면적과 네.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동독에서 점점 더 경계하는 정도가 강해졌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 쓰지 않아서요. 동방정책 네. 이런 표현을 썼죠. 그렇죠. 동쪽을 중시하는 정책을 하겠다. 이렇게 한 거지 통일정책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남한과 북한은 독일이 4대1, 3대1 정도 경제 규모였던 것과 비교가 안 되죠. 북한 전문가들이 남한과 북한의 경제 규모를 약 50배 정도로 보잖아요. 네. 북한 경제가 남한 GDP의 약 2% 수준으로 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통일 이야기를 하는 것은 통일을 멀리 더 멀리 보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는 통일보다는 네. 평화를 이야기하면 네. 남북 간의 평화로운 관계가 깊어지면 네. 통일은 자연스럽게 온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통일을 네. 명시적으로 이야기하면 할수록 통일은 멀어질 수 있다. 이것이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역설적 진리예요. 그럼 우리 앞으로 남북 대화를 할 때도 조용조용 해야 되나요? 물 밑에서 막 조용히 저는 해야 됩니까? 남북 네. 관계가 우리가 대화 수준을 떠나서 네. 남북 관계는 앞으로 상당히 좋아질 거라고 저는 낙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네. 제가 한 가지만 희망적인 걸 더 말씀드리면요. 네. 최근에 나온 미국 투자 회사들의 전망치 중에 네. 굉장히 놀란 것은 만약에 북미 수교가 되고 지금 북한이 전 세계 경제의 네. 문호를 여는 순간 네. 20년 내에 20년. 남한 경제의 80% 수준까지 따라올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어요. 그런 예. 초고속 성장을 그렇죠. 전망한다고요? 예. 저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20대, 30대 이 젊은 세대, 이 세대가 통일 1세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통일이 이제는 현실의 일로 가까이 올 수 있죠. 네. 남북 간의 경제 수준이 상당 정도 비슷해지면 자연스럽게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네. 그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이룩한 거대한 성취, 네.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요. 먼저 한국 사회가 모든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는 그런 사회가 돼야 될 것이고요. 이러한 사회가 북한 지역으로 확장이 되는 방식으로 한반도에 사는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그러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전기가 네. 올해 열릴 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화 여러분은 어떻게 인상 깊게 들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한 인사이트를 받았습니다. 지난 80년을 한번 반추해보고 그리고 미래 통합을 위해서 또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저희 민주평통도 더욱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누리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는 이승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